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야당의 표결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 정치권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으니까 이제 권력기관 3대 권력기관의 개혁 입법을 민주당은 이제 완성했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통과가 됐어요. 이 의미는 그럼 민주당에서 어떻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에 사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분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선진국이 됐다라는 선포를 자신 있게 못한 측면이 있죠. 예. 특히 이제 그 국민의 인권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나라 이제 검찰, 경찰, 뭐 국정원 이런 곳이겠죠. 이 권력기관의 개혁은 그동안에 계속 시도해 왔는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어떤 굳어져 있던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놓는 데는 그만큼 저항도 심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에 맞먹는 그러한 선진국이다라고 선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게 입법 독주한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오랜 기간 국민의 소망이었고 시대적 과제였던 이 권력기관의 개혁, 경찰청법, 그다음에 국정원법, 그다음에 검찰개혁, 공수처법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국민과 시대적인 소망이었다. 됐다. 개혁 입법이 완료됐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평가하십니까?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찾게끔 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인 점은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 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정원의 일부 수사권과 정보 수집권을 나눠서 경찰에 갖다 주는 거 이런 형의 개혁은 맞지 않는 것이 일단 견제와 균형이 되려고 그러면 중복적 권한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도 수사권은 갖고 검찰도 갖고 국정원도 수사권 갖고 해서 미국처럼 그 각 기관별로 수사권이 다 있고 나서 서로 간 견제가 돼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은 견제와 균형 말씀하시면서 수사 권한은 몰아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로 몰아주고 있거나 또는 공수처로 몰아주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견제와 균형이 안 됩니다. 법안 내용대로 뭐 정보는 국정원이 일부 수집을 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경찰이 수사한다. 사실상 이게 효율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의 그 개혁 방향은 듣기에는 좋은데 사실은 실무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고 또는 공백이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차 다시 메꿔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저희가 힘이 딸려서 여권의 의사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좀 시행해보고 나면 분명한 폐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메꿔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예.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도 그렇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찰의 수사권을 좀 과도하게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무슨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말입니까? 거꾸로입니까? 하여튼 그런 말이 있는데 예. 뭔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도 더 세밀한 개혁을 통해서 그러한 권한이 집중되고 남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은 좀 더 살펴볼 문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출범하면서 우리 야당의 의견도 더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더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그 큰 틀은 이렇습니다.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을 하는데 3년을 유예하겠다 이런 거고요. 경찰법 개정안은 경찰 그 내부에 대공 수사권을 이전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국정원법 개정안을 보면 직무 범위에 국내 보안 정보 뭐 대공 이런 불분명한 개념은 삭제할 거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남북 대립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사실 뭐 생겨난 특수한 조항들이고 예. 그다음 과도하게 이제 사용이 됐던 것인데요. 사실 우리 그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저 미국의 정보기관 같은 것들 보면 뭔가 뭐 산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정말 알아듣기도 힘든 막 그런 내용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도록 우리 산업정보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데 기능을 더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동안에 과대하게 돼 있었던 대공의 문제 이런 문제는 적절하게 좀 줄어들면서 뭐 그런 시대에 맞는 국가정보원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예.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다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실행해보면서 서로 보완해 가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윤 부위원장님의 그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정원법 개정안만 보더라도 경찰에 너무 그거를 이관했다, 권력을 이관했다 이런 느낌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국정원법 개정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대공정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옛날처럼 악용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미 세네 번의 민주화 정부를 거쳤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게 뭐 여러 가지 탄압에 악용되는 그런 시대에는 당연히 이거를 빼야 되겠죠. 그런데 예. 지금은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국내 보안 정보에 대공 정보, 그다음에 뭐 대테러 정보, 해외 범죄 조직 정보 이런 게 들어있다가 여기서 대공 정보를 삭제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 나머지를 분리시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공 정보를 국정원이 수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지금 필요한 시기다. 또 하나는 오히려 그러면서 없던 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연계 경제 질서 교란 행위 이것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 질서 교란 행위라는 범위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이것이 해외 연계라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 질서 교란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관련 정보를 모든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국정원이. 그러면 국가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으면 응해야 돼요. 예. 자, 이 이상의 남용 위험성이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정착된 대공 정보를 삭제하고 남용 위험성이 큰 경질서 교란 행위라는 범위가 불명확한 용어를 넣어서 남용 위험성이 큰 법을 만들었다. 예. 이 부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수사권을 뺏어갔어요. 수사권 없는 건 저는 뭐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것이 경찰로 가가지고 3년 이후에 실행됐을 때 과연 이 정보와 수사 기능이 과연 이게 협업이 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한 것이 저는 조금 너무 앞섰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 개정안 통과에 앞서서 표결을 통해서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는데 이를 예. 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숫자로 야당의 입을 막았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데 뭐 이견이 있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야당의 입을 막는다 이거보다는 또 여당에서는 솔직하게 뭐 중지시키고 싶겠죠. 그걸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당으로서는 이 코로나 상황에 국민의 불안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또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비판은 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반박하고 있죠. 대의는 맞죠. 지금 대의는 맞는데 그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12월 10일 날 그 공수처법 통과할 때도 코로나 관련된 그 당시에는 가장 위험한 시기였어요. 확증하는 단계 688명까지 가고 지금은 더 많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제일 위험하고 폭증하는 시기다라고 그런 진단을 내릴 때였거든요. 그럴 때 공수처 통과시켰어요. 필리버스터 한 끝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 공수처법이라는 것이 민생법안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예. 그런 논리라 그러면 그 당시에 공수처법안을 미루고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설득력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먼저 말씀을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단 예. 말이죠. 그러다가 특별한 변화 없이 변화 상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안 된다라고 하신 이유가 야당에서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뭐 일각에서 전 믿고 싶지 않지만 골탕 먹어라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회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30일 동안 회기거든요. 그러면 1월 다음 달까지 10일까지 이어지는 계속 예. 과연 당신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초선 58명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기존 신기록을 또 갈아치우니까 네. 정치적인 또 함의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았다. 또 하나는 의장단이 힘들어했다라는 소리도 있어요. 저희 야당의 평가입니다. 아,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 의장단이 게? 그렇죠. 왜냐하면 의장 한 분에 부의장 두 분이면 3교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부의장 한 분이 지금 없어요. 예. 그럼 2교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야당을 위한 어떤 목표 내지 이런 것이 아니고 뭐 다른 이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해명 같은 거 필요할까요? 예. 아니 뭐 저도 국회의원을 해보고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우리 필리버스터를 한 국회 아니겠습니까?
해보면 야당도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제가 뭐 야당을 폄훼하거나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쯤에서 좀 그만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야당 스스로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미 그 정도 하셨으면 충분하게 야당의 결의와 뜻과 의지 이런 거를 다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필리버스터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네. 그 당시에 불거진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법안과 상관없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감정 싸움까지 번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윤희숙 의원님께서 신기록을 세우셨죠. 이종걸 의원의 시간을 넘어섰는데 예. 사실 물리적으로 그게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12시간 넘게 연설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생리현상도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호소하시거든요. 예. 그렇게 볼 때 이제 주제와 관계없는, 그렇다고 완전히 관계없는 건 아니겠지만 다른 먼 곳에 논리들을 끌어오다 보면 뭐 이상하게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죠.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의원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분량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사실 윤희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중에 특히 여당으로서 좀 불편했던 것은 뭐냐면 5.18 왜곡 처벌법이나 남북관계 발전법, 그다음에 국가정보원법 이 세 가지 법을 닥쳐법 3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면서 예. 사실은 좀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도 또 하시게 되고 그게 시간을 길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만 길게 필리버스터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의제 외의 발언은 안 되는 건데요. 네. 그 2016년도 대테러 때도 보면 상당히 넓게끔 인정을 해줬어요. 다만 의제와 간접적인 측면에서라도 연관이 없는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이요 공수처법 그 개정안에 대해서도 자리에는 있었지만 표결은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네. 국정원법 개정안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 내에서의 그 반응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와 이제 비교가 되어서 네. 예. 이제 뉴스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 금태섭 전 의원 때는 그것이 당론 투표였는데 예, 예. 거기에 이제 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고요. 그럼 당원 당규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당론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이런 것들이 당내 역동성, 건강성을 보장해주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본인이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법이 공수처법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큰 시대적 소망, 우리 당의 어떻게 보면 1호 법안인데 거기에 예. 불참한다는 것은 아무리 자유투표를 하더라도 그건 심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책이 있는 것이고 예. 또 국정원법까지 이렇게 하신 것은 보면 본인이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어떤 권력의 분산 뭐 재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본인의 소신일 수가 있습니다. 예. 당내에서도 그러면 이번에 조응천 의원의 그 투표에 대한 행동은 소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약간의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예. 그러나 우리 당 구성원들은 대개 뭐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네. 또 비판도 하지만 그러나 당의 건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뭐 또 당론 투표도 아니었고요. 예. 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주 연속 30%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좀 현 상황을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30%대에서 다시 의미 있는 반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 물론 이것도 높은 지지율이에요. 예. 이 정도면 사실은 대선 때 대통령이 얻으셨던 41%의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 따지면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지만 예. 추세로 보면 상당히 그 어떤 정책의 기조 변화를 초래해야 될 시기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예전 패턴과 비교해 볼 때는 원래 이때는 지지율이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예. 역대는 코로나가 상당히 안 좋아지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왔어요. 힘을 많이 보태주는 이런 국민 의사였는데 예. 지금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이 보건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적 비판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지율을 올릴 만한 요소는 사실상 없다. 그러면 정책 변화뿐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또 하나는 공수처 관련해서 이 의미를
국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밀어붙이기 시기잖아요. 그 이면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징계 문제도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징계 문제의 결론에 따라서는 지지율이 좀 더 가파르게 폭락할 여지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징계 수준이 만약에 해임, 정직 이상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이 지지율이 상당히 왜냐하면 지지율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추진한다는 것은 지지율이 국민적 지지와 여부와 상관없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총장을 뭐 해임시킨다는 이런 목적이 따로 있다라고 국민적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 절차 여부 여기에 따라서 지지율 추이가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고 쉽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 박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여당으로서는 아프게 또 성찰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내에서는 이것이 뭐 진보 진영과 호남에서의 어떤 지지율 하락, 이것은 개혁 입법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채찍이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뭐 그걸 뭐 1번으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예. 우리가 지금 뭔가 국민께 마음을 다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지금 뭐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불리는 이것을 저희들은 검찰 개혁과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의 이 마지막 싸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어떤 실체를 저희들과 같이 보지 않으시는 국민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특히 그 윤석열 총장의 이 징계위원회 문제를 놓고 사실은 사사건건 그 변호인들이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 검찰 징계법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꼬투리를 잡음으로써 뭔가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징계위원회 자체가 부당하거나 거기에서 어떤 유리한 어떤 그 결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지만 그런 과정들이 국민이 좀 피곤해 하시거든요. 사실 특히 어떤 피로감을 잘 이렇게 느끼시는 중도층의 어떤 성향을 볼 때 중도층의 이탈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역사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처음 거대 여당이 되어서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희가 다소 국민께 혼이 나더라도 잘 세밀하게 하지 못해 혼이 난다 하더라도 이것을 멈출 수는 없다. 그러나 빨리 좀 마무리 지면서 국민께 자세하게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려가면서 하는 과정의 관리 문제는 예.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코로나 대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기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중대 국면이다. 불가피할 경우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중대본이 주문을 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3단계까지 언급한 걸 보면 정말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원래 어제 중대본 회의도 총리께서 주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직접 10개월 만에 주재를 할 만큼 네.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을 보면 정말 뭔가 굉장히 중대한 국면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엄중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예. 어쨌든 정부로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이 정부가 정말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다. K방역에 실패다. 자화자찬하다가 이 꼴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여야 간에 이런 문제는 손을 잡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네. 정부의 잘못은 나중에 혼을 내셔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리두기의 격상 문제와 경제 운용의 문제를 정부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국민의힘은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경제 문제를 돌아보면 OECD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알으실 거 아닙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 1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따져도 2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아주 굉장히 그 세밀한 판단들을 통해서 국민이 보시기에 좀 늦는 거 아니야라고 해도 경제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생각한다면 이 K방역을 실패했다고 그렇게 지금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냐. 지금 힘을 합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정부의 가장 큰 단서는 예산에 그 9천억 정도의 백신을 살 수 있는 돈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넣지 않았다가 야당이 주장해서 소위엔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지위 또 전체위에서는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회의에서 들어왔는데 예결 특위에서 여기서 일단 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은 하시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와 관련된 갈등 문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의사와 갈등을 초래할 만한 정책을 다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밀어붙였잖아요. 지금 의사들 뭐 3천여 명을 내보내야 되는데 시험을 못 보고 의사 있어요. 국가고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대응 절차를 보면 정부가 종합적인 체계를 세워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이런 역량은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무원들 이렇게 많이 쉬고 하거든요. 격일 출근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네. 쉬고 하는데 예.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도 시민들이 못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키는지 여러 가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은 점점 저는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해당 공무원들을 단속에 투입시키든가 이렇게 실질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 먼저 제공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잡히질 않다 보니까 여야 대응도 다급해진 모습인데 일단 백신 확보 필요성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백신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전문가들 의견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백신은 개발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치료제 역시 개발해야 되는 거지만 이 3상 시험에 가려면 그 코로나가 창궐한 지역에서나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샘플링이 한 3만 명, 4만 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백신은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개발에 10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 이번에 세계적으로도 한 1년 만에 다 개발해서 부작용, 불안정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백신을 자체 개발하는 어떤 전략보다는 치료제를 먼저 개발하는 전략으로 집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백신은 그러면 개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 내년 말쯤 된다고 하지만 일단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는 애초에 이것을 본 예산에 세워서 하는 그런 대안보다는 예비비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야당이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그렇게 서로 잘 좋게 해결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부가 사실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 불안을 생각하면. 이런 측면이고 다만 지금 현재 오늘 상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일일 확진자 발생이 70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만 해도 20만 명 일일 확진이 넘었고 유럽의 가장 큰 모범 국가였던 독일만 해도 2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만 확산세가 있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계절적 요인이 있고 충분히 세계적 흐름 속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패로 규정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그러한 어떤 야당의 태도는 사실 국민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정부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이번 예산 확보 때처럼 그렇게 좋은 의견을 주셔서 잘 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이 문제 힘을 합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백신은 여야 따로 없이 힘을 합쳐 주십사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